뇌는 에너지를 만들지도 못하고 저장하지도 못해서 공급해주는 혈관의 피로만 먹고 사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1분 동안 뇌 세포는 200만 개가 죽어요. 안녕하세요. 랜선진료소 전은정입니다. 오늘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중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두 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태정입니다. 지금 뇌졸중학교 홍보이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성심병원 신경과 박수연이고 저는 뇌졸중학회 홍보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신경과에서 중환자를 본다는 게 좀 낯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역사는 좀 짧기는 한데 비교적 지금 빠른 속도로 중환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제 그만큼 또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경계 중환자는 내과나 외과계 중환자들하고 성격이 완전 다르거든요. 내과계나 외과계는 머리 쪽을 사실 크게 고려하지 않고 전신 컨디션만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머리 쪽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전신 컨디션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다른 특수한 분야입니다. 뇌졸중 중환자의 기준 뭐가 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내과적인 문제를 모든 걸 가지고 계신데 플러스 알파로 일단 뇌경색이 되게 크게 생겨 있는 그런 환자들. 그래서 결국엔 중환자실에 가서 혼자 자발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힘드시면 기관삭관을 해서 자발호흡을 일정하게 유지되게끔 해줘야 되고, 그리고 뇌경색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급성기, 초급성기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뇌가 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뇌압 조절을 해줘야지 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신경계 중환자에서 해야 되고,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가는 거잖아요. 피가 안 가게 되면은 뇌조직은 죽습니다. 뇌는 에너지를 저장하지 못하는 기관이에요. 근육이나 이런데 지방 이런 데는 피가 잠깐 일시적으로 안 간다고, 물론 되게 오랫동안 안 가게 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에너지를 저장해 놓기 때문에 그런 걸로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뇌는 에너지를 만들지도 못하고 저장하지도 못해서 공급해주는 혈관의 피로만 먹고 사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1분 동안 뇌 세포는 200만 개가 죽어요. 엄청 무섭죠? 네. 그렇게 혈류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 뇌세포가 죽게 되면 주변에 염증 반응이 엄청나죠. 우리가 여기 상처가 날 때 진물이 나오고 붓는 것처럼 똑같이 머리도 그렇게 똑같이 붓게 되는 게 생기게 됩니다. 머리에 뇌압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그거 자체로도 의식이 처지게 되고, 뇌압이 이제 올라가는 것 때문에 부종 치료를 해야 되는데, 뇌압이 올라가는 기전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머리는 머리뼈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머리뼈 안에 뇌척수액이 있고 뇌가 있고 그 다음에 피가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원래 평소에는 이 뇌뼈 안에서 굉장히 아주 항상성을 이루면서 잘 이루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겨서 뇌 안에 이제 어찌됐든 손상이 오는 거잖아요. 피부에 상처가 나면 처음에는 빨갛게 멍처럼 들지만 이게 심하게 되면 붓게 돼요. 근데 손등에 붓는 거는 위에 공간이 많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뇌경색이 크게 왔다라고 한다면 뇌가 이제 부어서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그거를 뇌혈류를 감소시키거나 혹은 뇌척수액의 그 부피를 감소시켜서 뇌압이 올라가는 거를 보상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뇌가 뇌뼈를 밀어낼 수는 없으니까 뇌는 밑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머. 네.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뇌탈출증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되기 전에 뇌압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 환자들은 처음에 병변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은 일찍부터 중환자실에서 보면서 조금 뇌압이 올라갔을 때 약물 치료를 할지 수술을 할지 아니면은 저체온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부종은 한 뇌졸중이 생기고 최대 일주일 정도까지는 되게 심해질 수 있고요.
일주일이 넘어서도 뭐 출혈 부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나빠질 수 있게 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부은 것도 우리 상처가 부었다가 가라앉는 것처럼 뇌도 똑같이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이제 코스를 가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환자는 저희가 중환자실에서 2주 이상, 길게는 한 달까지도 이제 치료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교수님들이 예측 가능하다고 하시는 것들이 좀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요. 환자 보호자 예측 입장에서. 가능한 징후 같은 게 있나요? 징후는 뇌병변이 굉장히 크면 크면, 예측이 네. 가능합니다. 위치와 병변의 크기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입원할 때 미리 얘기해요. 나빠질 수 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내과계 문제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건지. 내과계 문제라고 한다면 뭐 심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부정맥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뇌의 병변이 엄청 크게 되면 호흡 중추가 이제 손상이 되는 경우, 눌리거나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흡에 그러면 관여하는 중추가 네, 있나요? 네. 머리에 호흡에 주로 관여하는 중추들이 있는데요. 머리 병변에 따라서 호흡의 양상이 달라져요. 그러다가 이제 아예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뇌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뇌압이 올라가서 거기가 약간 눌리게 되면 자발호흡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이 크게 오게 되면은 삼킴 장애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을 스스로 삼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폐렴이 생길 수가 있어요. 흡입성 폐렴이라고 해서 고로한 침이나 가래 같은 것들을 저희는 기침을 해서 뱉을 수가 있는데 기침 반사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그게 그냥 폐로 넘어가면서 폐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다양한 내과적인 문제고 사실 이러한 내과적인 문제가 전혀 없이도 머리의 문제만으로도 중환자실에 올 수 있는 게 신경계 중환자거든요. 일단 전체 뇌졸중 환자에서 그럼 이런 중환자 비율은 얼마나 될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찾아봤거든요.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뭐 통계 나온 것들이 명확하게 나온 건 없었는데 2005년도에 이제 조사됐던 것들 거의 한 20년 전이죠. 뇌졸중 환자 중에서 중환자실로 입원하는 게 한 26%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엄청 많은데요. 네. 두 분이 바쁘시겠네요. 뇌졸중하는 사람은 다 바쁩니다. 아, 네, 예. 네. 어쨌든 이렇게 중환자로 분류가 된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중환자실에 오시게 되면 환자 증상에 따라 되게 달라집니다. 만약에